돌이켜보면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좀 잘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2년 반, 이 한국 경제 각 산업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성과, 정책, 그리고 또 진전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 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고요. 앞으로 한국 경제 나아갈 방향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그 성과, 그동안의 과정도 좀 정리해보고 나아갈 방향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 물가라든가 뭐 우리 국민 소득 수준이라든가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임기 2년 반 동안 어떤 이제 거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면 이전 정부, 기존의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닌 이제 민간 주도의 경제로 국가 경제 운영 기조를 전환했다라는 점,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정부의 좀 과도한 재정 의존에서 좀 탈피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좀 정착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 이에 따른 경제적 이제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사상 처음으로 네.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경제의 아마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인데 2005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인당 GNI가 일본의 절반 네.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 고무적인 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2년 후입니다. 2026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물가와 재정 관리 중심으로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는데요. 지난 9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1.6%로 한해의 물가 관리 목표치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는 이제 OECD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한 4.4%인 걸 감안하게 되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특히 10월 지난달에는 1.3%까지 두 달 연속 1%대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와 성장 등을 감안한 한국의 경제 성과를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영국의 FTSE 지수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을 통해서 아마 쾌거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제 국채 자금이 약 한 75조 원 가량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전한 재정 건전성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외환시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묘를 하나 더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제 재정준칙 법제화와 장기 재정 전망 수립을 통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더 확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저희 경제 인사이트 시간에도 참 놀라운 쾌거였죠.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보도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자리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또 실업률 부분에서도 정부가 많은 신경을 썼었는데요. 그동안 어느 정도의 현황까지 우리가 끌어올리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와 자산 형성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주요 정책의 성과를 보게 되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요.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적 부분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이 노인층 일자리에 좀 치중됐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네. 고용률의 경우에는 2018년 66.6%에서 지난해 69.2%입니다. 15세 이상의 고용률만 따지더라도 62.6%로 상승하고 있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3.8%에서 2.7%로 감소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성장 점퍼 프로그램을 구축했고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과 선진 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이제 마련했고 또한 이제 경제 활동 참여와 이제 사회 이동성을 좀 늘리기 위해서 빈일자리 해소 또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모회도 금지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죠. 공매도 관련 이제 제도 개선도 이루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주식 양도세 제도 과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기존에 한 5억 원에서 금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제 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비롯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입니다. 참 증시는 우리 국장이 참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보면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밸류업도 있었고요. 그렇죠. ISA의 제도 개선도 있었고 이쪽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이제 공매도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국내 2025년 3월까지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제 완비하고요. 이를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선 여야가 이제 금투세를 맞습니다. 유예가 아닌 아예 전격적으로 이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이제 이 한국거래소가 공을 들이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도주의 좀 부진, 삼성전자의 부진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또 이 정체적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분야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역시 수출입니다. 올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죠. 수출로 일본을 한번 이겨보는 건데요. 7천억 달러 돌파가 될까요? 현재 뭐 상황도 좋고요. 수출 쪽은 현재 한국 경제에 가장 좀 자랑스러운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수출 부분만큼은 이제 도드라지게 이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2022년에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6,836억 달러를 달성했고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수출만 따져보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늘었습니다. 9.1% 늘어난 5,662억 달러를 기록해서 월간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무역 10월까지입니다. 맞습니다. 무역 수준은 1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3년 이제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32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이제 9월까지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외국인의 자본 유입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또 이 정상의 이제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을 통한 이제 이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총 128조 원 규모의 성과가 창출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구축과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 우성 대상자 협상,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차량 수출과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간 수출 원팀 코리아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 회의를 통해서 수출 컨트롤 타워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셀즈 외교와 이제 규제 혁신을 통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셀즈 외교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경제의 어떤 입지를 네. 더 굳건히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반도체야 워낙 잘했던 건데 신흥 수출에서 굉장히 놀라운 도약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방산 있고요, 원전 있고요, 플랜트 수출 있고 또 좀 더 넓히면은 먹거리, 라면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요즘 주식시장의 증시에도 좋은 방산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노리고 있는 빅4, 글로벌 빅4까지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이기는 하지만요. 맞습니다. 방산 쪽 수출 한번 점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방산 빅4 강국 도약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2021년 7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35억 달러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4개 국가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12개 국가가 확대가 됐고요. 수출 품목 역시 6종에서 12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한국 방산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처럼 비약적인 방산 부분의 발전은 우리 정부가 방위 산업을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이제 상호 보완하는 이 선순환 이제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한 이제 이 방산 수출 위해서 이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전략 회의와 분기별 방산 수출 전략 평가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꼼꼼하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법정자금을 좀 늘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서 방산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금융 지원, 네. 그리고 이제 고충 해소를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외교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2+2 장관회의를 통해서 이제 방산 이제 수출 현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주요 협력 국가의 이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이제 원팀 코리아를 체제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호주의 이제 호위함 사업, 네. 캐나다의 이제 잠수함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외에도 국방 이외에도 에너지, 인력과 교육과 같은 포괄적인 협력 패키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이 전략적 체계를 통해서 첨단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전 쪽도 수출이 있는데 이 원전 분야는 조금 뒤에 원전 생태계 복원 키워드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사회복지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복지, 또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 이쪽 분야의 성과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이 취약계층,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이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과 같은 74개 이 복지사업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예. 생계급여 또한 연평균 8.3%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이 됐고요. 이로써 이제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약 152만여 명에서 16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역시 2022년 84만 5천여 개 수준에서 올해는 103만 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익활동위원과 사회서비스성 이 일자리 수당도 인상하면서 이 저소득 노인층의 경제적 안전성을 한층 높였고요. 또한 기초연금도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올해는 33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취약 청년층의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약 정착금의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자기 돌봄비가 신설이 돼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고독사 예방과 같은 청년 취약층의 지원 사업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또 한부모 가정도 지원이 늘어나는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적인 법인으로 출범해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이 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급하는 등 각종 이제 이런 이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라는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국토 균형 발전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섹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GTX 부분,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충청권을 넓혔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 분권 이야기. 하나씩 가보죠. GTX-A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올 3월이었습니다. GTX A 노선이 수서 네. 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이동 시간이 기존의 70분에서 20분으로 단축이 되면서 네. 수도권 내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 교통 혼잡이 완화가 되고 경제생활권이 더 확대가 되는 기반이 마련이 됐고요. 이어서 B노선, C노선 착공과 더불어서 DEF 신설 노선이 발표가 됐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도권 GTX와 동일한 최고 속도 180km급의 이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XTX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입이 되는데요. 지방을 연결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도시 간 이동 편의가 더 높여지게 되고 지역 성장을 좀 촉진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정부가 이제 이 사업화하고 있는 건 철도 지하 사업입니다. 도시 내 단절된 이 공간을 재구성하고 상부에는 주거, 산업, 문화가 융합된 혁신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철도지하법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선도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연내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인데요. 아마 이와 같은 이제 정책들이 이제 현실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연결성을 더 강화되고 네. 그 지방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면서 경제 생활권을 좀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도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들이고 있는 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합적 지방시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에 분절됐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통합해서 보다 유기적으로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비전 전략이 2023년 9월에 발표가 돼서 첫 동합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2023년 11월 수립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그리고 특화발전과 생활복지라는 5대의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자율적인 어떤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지방의 이 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4개 특구가 도입이 됩니다.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네. 그리고 도심 융합 특구와 문화 특구가 도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라는 건 올해 6월까지 8개 시도에 지정이 돼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고요. 교육발전 특구는 전국에서 총 56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의 이제 이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이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확대하게 돼서 바야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원전 산업, 우주항공 산업 이렇게 한 크게 3가지 정도 분야 볼 텐데요. 반도체 산업 쪽에서는 이 성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 기대가 큽니다. 거는 기대가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장기 프로젝트인데요. 네. 2047년까지 무려 622조 원 규모가 투입이 됩니다. 예.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클러스터 안에는 이제 이 용인의 위치가 되고요. 총 16개에 달하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 제조시설, 팹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여기에선 월간 770만 장 규모의 웨이퍼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첨단 메모리 제품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전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우주 발사체와 같은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총 15개의 네.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12개 전략 산업 특화 단지가 지정이 돼서 지역별로 이 첨단 산업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인과 평택은 반도체 특화 단지로 청주와 포항은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이 돼서 집중 투자받게 됩니다.
이런 이제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국가 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도 최대 25%까지 확대해서 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혜택을 골고루 받기로 했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26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서 여기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 금융 융자 지원부터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인프라 강화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정책들은 첨단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어떤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원전 산업보죠. 아마 원전 생태계 복원이 윤석열 정부 앞단의 2년 반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원전도 유럽 쪽에서 지금 이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우리에게 또 캐시카우가 될 그럴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 사업을 방산에 이어서 국가 성장과 에너지 안보 핵심 축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중단됐던 원전 신한울 3호기, 4호기 재개와 기존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제 원전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네. 일관되게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이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원전 시장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2030년까지 총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한국의 원전 산업도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고가 성과를 내면서 이집트 엘바다 원전, 루마니아 원전 프로젝트에서 약 4조 원 가량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고요. 네. 또 체코 원전 신규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쾌거였고요. 최근에는 19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 성공하면서 한국 원전의 기술력,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불어서 SMR, 소형 이제 모듈 원전과 같은 미래형 원전 기술을 가속화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네.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국과 미국 간 원전 협력을 지금 체계를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원전 기술, 미국이 협력하게 되면 아마 이제 국제적 표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미국을 토대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우리 정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원천 수출 확대를 통한 이제 글로벌 시장 K원전의 입지를 강화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 중에서 바이오는 저희가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 아주 특집적으로 다뤄드렸었고요. AI 쪽도 최근까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등 많은 노력들 전해드렸습니다. 한 분야를 더 보고 싶은데 역시 올 5월이죠. 우주항공청 출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집권 2기 2.0에 일론 머스크가 합류하면서 자, 지금 스페이스X, 스타쉽 우주선, 우주항공 산업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좀 발맞춰서 가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올해 5월에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분야를 새로운 단계를 이끌면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했던 1톤급 실용위성 발사체였고요.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세계 7번째 발사국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이제 다누리호의 탈탐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한국은 바야흐로 세계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한국형 나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서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이제 기반이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우주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리호의 4차, 5차, 6차 발사가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다양한 실용위성과 그리고 군집 위성이 발사를 통해서 독자적 우주 탐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고,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우주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서 이른바 우주 고속도로 구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2045년까지 우주항공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두 자릿수 1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총 10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해서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 활성화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2년 반 달려왔고요. 윤석열 정부의 남은 2년 반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집권위기, 트럼프 2.0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남은 2년 반 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은 바로 두 번째 이슈와 맥락이 다 있거든요. 트럼프 2기 시대 한국 경제 또 산업 영향, 우리 대응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